공급 부족, 집값 폭등론의 허와실. 사실상 거래량이 준 것도 팩트입니다. 둔화된 지역들은 특징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부분의 정세들도 사람들이 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국제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뭐 독일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도 지금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 쪽에서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공급 부족, 집값 폭등론의 허와실, 집값 2차 폭락의 비밀이라고 해서 지금 독일의 예를 좀 들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대세적으로 했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대급으로 떨어졌거든요. 역대급으로 주거용 부동산이요. 그러니까는 이것들을 예시로 들면서 집값이 이렇게 폭락을 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독일처럼 오르는 듯 하면서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독일이 집값은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 주택가격 지수를 보니까는 사실은 떨어진 거는 맞는데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간 듯 하면서 지금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우상향을 했거든요. 평균적인 부분에 선을 그어보니까. 그래서 독일도 물론 지금 가격들이 많이 빠진 거 맞는데 결국은 이것도 우상향을 합니다. 국제 상황들이 안 좋다고 우리나라가 영원히 빠질까요? 독일도 영원히 빠지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시기는 있지만요. 영원히 빠지는 시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1972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오고 시간이 지나서 1978년도 9년도 초까지요. 엄청난 집가 상승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2차 오일 쇼크가 난 다음에 WDB가 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침체와 남미의 외채 위기가 한번 옵니다. 이 WDB 오죠. WDB 오고 이제 플라자 합의는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어떤 시발점이 된 게 플라자 합의죠. 예, 플라자 합의도 이제 조금의 위기에 대한 부분이 국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통화 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멕시코 위기가 있었고 97년도에 아시아의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IMF 우리나라는 IMF가 있었죠. 그리고 2000년도에는 IT 버블 붕괴, 닷컴 버블 붕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11 테러도 있었고 카드라는 우리나라 사건이죠. 국외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2008년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발 재정 위기가 이제 200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요, 영국이 유럽을 탈퇴하는 블랙시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무역 전쟁이 있었죠. 세계 경제 위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왔습니다.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요, 가격들이 엄청나게 빠지고 오르고를 등락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거는 영원히 빠지지 않고요, 항상 이전의 전고점들을 회복하는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위기를 해석을 할 때요,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생각해보면요, 위기가 없었던 시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위기는 우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제가 늘 사용하려고 한 게 이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 위기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독일이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지금 세계 정세가 안 좋으니까는 이게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시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시기 이후에 가격들은 다시 상승을 하고요. 또 그 위기가 오면 떨어지고 상승을 하고 그 위기가 오면은 또 떨어지고 상승을 하고 위기가 오면 떨어지고 상승을 하고 이거를 반복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상황들이 안 좋고 국외적인 부분에서도 집값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그 시기에 어려움들은 있지만요. 이 시기는 해결돼서 가격들은요. 전고점을 회복한다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지금 여기서 뭐 공급 부족인데 집값
폭등이 아니라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공급 부족도 중요하지만요. 경제 상황이 더 우선됩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세계 정세가 안 좋으면요. 사실 공급과 상관없이 가격들이 둔화가 되고 이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서는 공급 부족 집값 폭등론 허와실하면서 2차 폭락의 비밀에서 이제 폭락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이런 부분에 휘둘리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혼란 속에서 정신승리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떨어지니까는 그래 괜찮아. 나는 이제 집을 안 샀으니까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들을 포착하셔서 시장에 참여하셔서 과거의 간접 경험을 하셔서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요. 분명히 거래량이 이제 올해는 꾸준하게 늘어서 거의 4,000건을 넘을 것 같았는데 서울시는 4,000건을 안 넘고 경기도는 12,000건, 13,000건을 갈 것 같았는데 이게 10,000건에서 조금 주춤해서 이제는 지금 9,000건이 조금 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집값이 불안하다라는 어떤 신호들로 사람들이 마음들이 흔들리는 거를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래량이 준 것도 팩트입니다. 집값이 둔화된 지역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둔화된 지역들은 특징이 있어요. 너무 많이 빠졌다가 이번 올해 많이 오른 아파트들은요. 약간의 어떤 저항선들이 조금은 생겼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거래량이 증가할 때 어느 순간에 저항선이 생기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한 번 바뀐 추이는요. 다시 한번 꺾이긴 되게 힘듭니다. 근데 우선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의 팩트는 거래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거래량의 추이도 동일 기간에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값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준다는 거는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거래량은 집값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감소 추이에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9월의 거래량도 8월도 3,800건, 3,900건 가까이 갔는데 9월 거래량도 지금 추이라면요. 한 3,300건, 400건. 지금 10월, 11월이 다른데 왜 9월 거래량을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 기일이 30일이잖아요. 우리가 집을 산 다음에 30일까지 거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 날 거래한 부분들은 10월 30일 날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9월의 거래량이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 이 9월 거래량은 8월 거래량보다는 못 미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10,000건이 저번에 넘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9월의 거래량도 9,000건을 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10월의 거래량도 여기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거래량이 지금까지 이제 921건이었는데 거래량이 그리고 8월 1일에서 8월 20일까지 861건, 9월 1일에서 9월 20일 1,006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도달했는데 지금 10월하고 10월 21일은요. 거의 9월 달에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게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지금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래량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못할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심리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제롬 파월 같은 경우 이제 페드의 의장 같은 경우가 매파지만은 11월에 금리 동결을 시사하지만 구두로는 그래도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된 상황이 있어서 금리는 미지수에 빠졌습니다. 근데 우선은 파월 같은 경우는 11월에 금리는 동결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도 지금 5회째인가 6회째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3.5로 동결이 5차례인가 6차례 됐죠.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금리는 동결이 되었는데 주담대의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7% 가까이 돌파를 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총재도 지금 이렇게 돌파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안 잡히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좀 좋지 않은 100%의 원인이 아니라 일부의 원인은 심리적인 부분, 이 금리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관망세로 접어드는 사람들, 전세로 가는 사람들도 조금 일부는 생긴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축감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일부 원인이 있었던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축소했어요. 금리도 오르고 대출도 축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50년 주택 대출 한도도 축소를 40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대형 일방의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부분들도 일반형은 이제 중단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출에 대한 축소에 따른 시장의 위축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감소한 원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뭐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뭐 이제 시장이 안 좋고 지금 뭐 PF 시장도 안 좋고 성장률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기 경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도 지금 하반기에 조금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불안감으로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10월 달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 어떤 불안한 심리들을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제가 한계를 빠뜨렸는데 10월에는 연휴기가 되게 길었습니다. 연휴기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기들이 물리적으로 조금 작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하락폭이 큰 지역들, 거기는 일부 지역들은 저항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요. 예, 그리고 이런 상승폭이 컸던 지역들은 하락이 많이 떨어졌던 지역인데, 그런 지역들이 상승폭을 키운 후에 이제 숨고르기를 시작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실거주로 급하지 않은 사람, 사실은 급한 사람들, 투자자들은 이미 이제 물건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실거주로 급하지 않은 집주인들이 호가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건은 빼지 않고. 그러니까는 호가가 과거의 가격에 비해서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는 이것도 금리와 연관되어서 그리고 뭐 금액과 연관되어서 사실은 거래를 할 수 없는, 서로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일단 줄다리기에 매칭이 되지 않을 정도의 가격들이 조금 많이 형성되는 호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로 급하지 않은 집주인들이 호가를 유지하는 양상들도 분명히 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거래량을 조금 줄이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반면에요, 제가 첫 번째 이 상승폭을 키우는 데서 숨고르기가 시작했다고 하지만요, 지금 집값은요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요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상승되는 지역들은요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이 이미 키워졌던 데는요 상승이 유지가 되면서 예전만큼의 폭이 크지 않지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요 전세가의 상승이 포인트입니다. 전세가가 지금 시장 가격에 상승을 하고 있고, 이 가격의 하방 압력은요 전세가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건요, 지금 시장에서 일시적인,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했지만 일시적인 10월 달에 어떤 거래량들은 조금은 급감을 할 수 있지만요, 저는 11월의 시장들은 조금은 주목해야 돼. 그런 변수들이 뭐 전쟁에 대한 변수들도 뭐 있고 내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그런 변수들이 조금은 줄어드는 시기, 특히 이제 물리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길기 때문에 거래의 성수기이기도 하고, 일단은 11월 달은 조심스럽지만요 10월 달보다는 훨씬 더 큰 거래량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요, 반면에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확산되는 데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 서울에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 중에서 중저가인데 진보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시장의 틈새들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강남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재정에 맞는 데서 이런 틈새가 내 재정의 상급지로 여겨지는 지역의 물건이라면요, 이런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는 지역들,
그러니까는 서울로 따지면은 이제 하급지 정도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이죠.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이제 일산은 조금 덜 떨어졌기 때문에 덜 움직이지만요. 일산 지역들도 조금 기미가 보이기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그 거래량의 증가 지역과 중저가의 물건이 움직이는 지역들을 조금 주시를 하면서 가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달 한번 주목해 보시죠. 예, 지금 거래량이 10월 달에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가격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대비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은 아직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줄었지만은 일시적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희망 고문과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이상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